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작하기가 쉽지 않네요. 벌써 눈물이 차오르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62년이라는 긴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산소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계신가요? 아버지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어머니는 서울 근교에. 매년 명절 때마다 이곳저곳 오가며 절을 올리면서도 가슴 한편이 늘 무거웠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제 동생 준호는 66이고요. 우리 형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추석에는 강원도 춘천, 설에는 용인. 아니, 어떤 해는 둘 다 가고, 어떤 해는 나눠서 가고. 그런데 작년 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향년 89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준서가, 나가거든. 아버지 곁에 묻어다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6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63년 10월 23일. 제 나이 6살 동생 준호는 4살이었어요. 그날도 가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선선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강원도 춘천, 소양강 근처의 작은 마을. 우리 집은 그야말로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품팔이로, 어머니는 남의 집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집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여보, 여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을 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급성 심장마비. 그때는 병원도 멀고 구급차 같은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겨우 33세 나이에 아버지는 그렇게 별이 되셨습니다. 장례는 초라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줘서 겨우 치를 수 있었죠. 아버지의 묘는 춘천 외곽, 산 중턱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평지에는 묘를 쓸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저와 동생의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서울로 가자.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홀로 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생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셨어요. 저와 동생은 학교 끝나면 신문 배달을 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년 빠짐없이 추석과 설날에는 춘천에 다녀오셨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꼭 아버지 산소를 찾으셨죠. 얘들아, 너희 아버지한테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셨다가 밤늦게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돌아오실 때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중학생 때였나? 엄마, 아버지 산소 너무 멀어요. 서울 근처로 모시면 안 돼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조상님 묘는 한 번 쓰면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야. 그건 큰일 나는 거라고. 그 시절엔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었어요. 묘를 옮기면 집안에 불행이 온다. 자손이 망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동생 준호도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요. 어머니는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되고 팔순이 되셨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춘천 가는 것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죠. 편찮으신데도 꼭 직접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준서가, 내 아버지, 거기 혼자 계시잖니.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당신 묘는 용인의 추모공원에 미리 마련해 두셨어요. 자식들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저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는 춘천에, 어머니는 용인에. 이게 맞나?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완강하셨어요. 아버지 묘는 절대 옮기면 안 된다고, 그건 불효라고, 조상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작년 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버티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지만 의식은 있으셨어요.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가늘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서가, 내 엄마,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엄마. 내가 죽거든. 용인 말고 춘천에 아버지 곁에.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평생을 그이 혼자 두고 미안했다. 이제라도 함께 있고 싶구나. 엄마, 그럼 아버지를 용인으로 모시면 안 돼요? 춘천은 너무 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내 아버지, 고향이 춘천이잖니. 거기가 좋으시겠지. 나는 괜찮다. 나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법이 바뀌어 지정된 지역 외에 묘를 쓰는 게 불법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은 국유지였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우선 용인 추모공원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동생 준호도 마찬가지였고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생이 찾아왔어요. 형, 왜 우리 아버지를 모셔와야 하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어머니가 춘천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건 당신이 평생 아버지 묘는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런 거잖아. 정작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렇지. 62년이야, 형. 62년을 떨어져 계셨어. 이제는 함께 계셔야지. 하지만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친척들한테 이야기를 꺼냈더니 난리가 났거든요. 뭐, 조상 묘를 옮긴다고? 그건 절대 안 돼. 집안에 큰일 난다. 절대 그러면 안 돼. 옛날부터 묘는 한 번 쓰면 안 옮기는 거야. 특히 작은아버지 댁 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아버지의 형제분들이시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가족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 아내, 동생 준호 부부, 그리고 저희 자식들까지 다 모여서 제 아들 민준이가 말했어요. 35살 된 녀석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셨잖아요. 그럼 함께 계시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옛날 사람들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분의 마음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요. 미신이나 관습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죠. 부모님에 대한 사랑, 두 분이 나누셨던 사랑.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친척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모셔오기로요. 그날 밤 작은아버지 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작은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준서가,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작은아버지,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우리 김씨 집안이 몇백 년을 내려온 집안인데 조상님 묘를 함부로 옮긴다는 게 말이 되냐?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사촌 동생 성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석이 형, 혹시 요즘 사업이 안 풀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묘를 옮기면 운이 좋아진다는 그런 말 듣고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나도 들었어. 요즘 풍수 보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한다며 묘를 명당으로 옮기면 대박 난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건 순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왜 춘천에 계신 아버지를 옮겨? 어머니를 춘천으로 모시면 되잖아. 그때 제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몇 번이나 가봤어요? 저희 형제는 62년을 오갔어요. 62년을. 그 먼 거리를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형들은 편하게 전화 한 통으로 못 가겠다 하고 말았지만 저희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거기 혼자 계셨어요. 62년을. 눈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태풍이 불어도 혼자. 어머니는 서울에서 평생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사셨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평생 떨어뜨려 놓는 게.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준서가 그래도. 작은아버지. 동생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합니다. 6살, 4살에 떠나보냈으니까요. 사진 한 장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버지 이야기만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아버지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가난해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나를 사랑해줬다. 내가 죽으면 그의 곁에 묻어다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도 조상님 묘는. 그럼 묻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조상을 공경하는 게 뭡니까? 형식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미신과 관습 때문에 사랑하는 두 분을 평생 떨어뜨려 놓는 게 진짜 불효 아닙니까?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참 후 큰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준서가,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나는 두렵다. 뭔가 잘못될까봐. 저는 작은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제 불효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에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날 밤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작은아버지가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준서가 만약 1년 안에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면 그땐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파묘 전날 밤이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어요.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악몽이었죠. 꿈속에서 저는 춘천산 중턱에 있었어요. 아버지 묘소 앞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고 천둥이 쳤어요. 묘가 저절로 열리더니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감히 내 잠을 깨우느냐? 오싹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꿈속에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들 준석이에요. 아들, 준석?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눈앞에 나타난 건 해골이었어요. 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깜짝 놀라 깨어났죠. 여보, 왜 그래? 무슨 꿈 꿨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조상님이 화를 내시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4시 출발 시간이 됐을 때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면서 동생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나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꿨어. 나도 그래, 형. 너도? 응. 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며칠 전부터 내리던 비가 말끔히 그쳤어요.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제법 찬 가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서울을 출발했어요. 저와 동생, 그리고 춘천에 있는 장의사분, 3명이서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춘천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2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뵙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 30분쯤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아버지 묘소까지 올라가는 길은 험했어요. 62년 전에는 그저 산길이었는데 지금은 등산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장의사 박형석 씨는 삽을 들고 묘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삽자루로 봉분을 3번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파묘요, 파묘요, 파묘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 62년 만입니다. 파묘 작업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됐어요. 한 삽, 또 한 삽. 흙을 파낼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파 내려갔을까요? 해가 떠오를 무렵 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관은 거의 썩지 않았어요. 나무관의 오칠이 아직도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형석 씨가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머나, 박형석 씨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 안에는 아버지의 유골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어요. 뼈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형석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잘 보존된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좋은 자리에 편안히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동생 준호도 옆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모시러 왔습니다. 우리는 6살과 4살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준호야. 잘 컸구나. 이제 가도 되겠구나. 관을 열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62년이 지났는데도 유골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박형석 씨가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하는데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왜요? 여기, 손에. 아버지의 손뼈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요. 작은 천조각이었는데 62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박형석 씨가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어요. 펼쳐보니 손수건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여자 손수건. 그리고 거기에 수를 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영숙. 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저는 손수건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장례 때 넣어주신 건가? 순간 6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장례를 치를 때 어머니가 관 속에 뭔가를 넣으시던 모습.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뭔지 몰랐는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도 옆에서 통곡했어요. 형,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묘 근처에 있던 코스모스 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와 제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의 악몽도 친척들의 반대도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아,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구나. 작업은 오전 8시에 끝났어요. 아버지의 유골을 정갈하게 수습해서 유골함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춘천 시내에 있는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10시에 예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화장장에 도착한 시간이 10시 15분. 겨우 15분 늦었는데 순서가 밀려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오후 4시에 자리가 있습니다. 담당자분이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오후 4시. 그럼 서울로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강릉 쪽 화장장이 있긴 한데, 거긴 지금 연락해봐야. 강릉이면 춘천에서 또 2시간을 가야 해요. 고민하던 차에 동생이 말했어요. 형, 우리 그냥 오후 4시까지 기다리자. 아버지랑 마지막으로 춘천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어차피 62년 만에 모시러 왔는데 몇 시간이 뭐 대수야.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춘천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사셨던 옛날 동네도 가보고 소양강도 가보고 점심때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던 막국수를 먹었어요.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였죠. 아버지는 춘천 막국수를 유난히 좋아하셨다고. 아버지, 잡수세요. 저는 유골함을 옆에 두고 말했어요.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오후 4시 화장이 끝났습니다. 저녁 7시쯤 용인 추모공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묘소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관리소 직원분들이 나와서 합장 준비를 해주셨어요. 어머니의 유골함 옆에 아버지의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세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 준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세요. 이제라도 두 분 함께 계시게 해드려서 다행입니다. 그때였어요. 나뭇가지 위에서 새 2마리가 날아와 앉더니 서로 부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새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닐까? 그날 이후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매달 한 번씩 용인 추모공원을 찾아갑니다. 동생도 자주 가고요. 놀라운 건 합장을 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아들 민준이가 승진을 했고 동생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오랫동안 앓던 지병이 나았고요. 혹자는 말하겠죠. 그건 우연이야. 라고. 맞아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해지시니까 저희도 편안해진 거라고. 두 분이 62년 만에 다시 만나 행복해 하시니까 그 행복이 자식들한테도 전해지는 거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처럼 부모님 산소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합장을 고민하고 계신데 옛날 관습이나 주변 반대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미신이나 관습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에요. 두 분이 사랑하며 살아오셨다면 두 분이 함께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조상님 묘를 옮기면 집안이 망한다? 불행해진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있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예요. 그게 진짜 공양이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일찍 결심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62년.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이제라도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묘소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은 막걸리 가져왔어요. 좋아하시던 거 맞죠? 둘이서 드시면서 옛날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춘천 이야기도 하시고, 서울 와서 고생하던 이야기도 하시고, 이제 시간 많으니까 평생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 하세요. 그러면서 묘비를 닦았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김성호, 이영숙, 1929-1963, 1935-2023, 62년을 기다린 사랑, 영원히 함께. 나뭇가지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두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진정으로 편안하실 수 있게 해드리세요.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